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이어질 텐데 미국은 뭐 정권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미국은 워낙 글로벌 파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뀌는 것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시대 미국이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요. 자, 국제 질서에 어떤 그 의미를 가져오는지 그야말로 요새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듯이 세계화에 대한 그 흐름을 한번 꺾고 많은 나라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떤 자유무역 질서라든지 아니면은 평화 유지 같은 공공재를 많이 기여했는데 그 역할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인지, 그러한 조금 큰 얘기, 글로벌한 수준에서 말씀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주도해 왔던 질서, 전후 미국, 전후 세계 질서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미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미국이 내걸어서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움직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기 후반기를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19세기가 팍스 브리타니카의 시대였던 것과 대비해서 여러 가지의 토론도 논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국제 정치학이 갖고 있는 아주 이론적인 제한점 때문에 논쟁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세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또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같은 분은 지금까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패턴들을 볼 때 미국도 적어도 백군국가적 입지에서 점차 디클라인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또한 폴 케네디가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간단한 논제입니다. 자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역량,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군사적인 팽창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생기는 갭들이 결국은 국가로 하여금 디클라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의 이론들은 그 시기가 되면 지금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과 미국의 충돌 지점이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이런 류의 논쟁들을 하고 있었죠. 트럼프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전후 미국이 주도해 왔던 질서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세계의 질서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되었다. 그렇다면 전후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팅해서 움직여왔던 전후 세계 질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무역,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는 것이었고, 이런 가치를 이게 가능하게 해 주었던 물질적인 토대가 바로 군사력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흔들리는 전환기에 왔다. 이미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도 상당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냉전에서 탈냉전기로 이행하면서 미국이 과연 이러한 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는데 그 시점에 지금 트럼프가 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4년이 끝나고 혹은 8년이 끝나고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지금 물론 우리 고립주의로 회귀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45년 이후에 미국이 가지고 주도해 왔던 것에 뭔가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앞으로 4년, 앞으로 혹은 8년 동안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이 어때야 되는가를 두고 굉장히 크게 논쟁을 할 겁니다.
미국 내에 지금 상당 부분은 이 질서에 대한 반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무역의 질서를 우리가 앞서서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 이런 것인데 사실 가치 중심의 질서를 움직여왔다는 것이 미국이 문명사회에 갖고 있는 미국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중심의 세계 질서.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19세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익 중심의 관계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과 4년 뒤, 8년 뒤가 지나면서 다시 우리가 관찰하게 될 것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마치 8년 전에 오바마가 그랬듯이요. 그러니까 American Global Leadership Restored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 트럼프의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복원이 될 것인가? 복원할 수 있는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초입에 서게 되는 그 시점에 와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트럼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긴 부시 행정부가 일방주의다해서 많이 비판받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국제주의, 다자주의를 잘해왔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매력, 소프트 파워가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시민주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역대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면은 그 소위 그 개입주의 그리고 고립주의가 그 반복되는 패턴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차 대전에 미국이 그 참여를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은 그 고립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택해서 세계의 경찰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확립해서 소위 정치 경제에 있어서 이제 슈퍼파워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동서냉전을 거쳐서 소련이 몰락한 다음에 미국만이 초인류 강대국으로 남는 소위 그 하이퍼파워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본인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군사력의 그 투사가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중국이 30년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팽창하면서 새로운 그 상승 도전국의, 그러니까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상승 도전국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다시 다소 움츠러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 고립주의가 됐던 신고립주의가 됐던 미국은 과거와 같은 그런 대외 정책,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고립주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누가 나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그러한 현상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좀 더 미국 국내 정치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옮김으로 인해서 이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의 감소라는 그 추세가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소위 그 패권국가 미국에 대적할 만한 상승 도전국으로서 중국이 과연 세계의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패권국가라는 건 단순히 국력만 강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력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 이념, 이것이 유니버설한 것인가, 보편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중국이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은 그래서 중국식 정치 제도는 그 자본 정치 경제 마찬가지면 자기네들은 새로운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그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것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중국식 정치 경제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 정치 경제 제도도 어떻게든 좀 유니버설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그 지도적 위치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경찰 국가라든지 모든 이제 무역 질서를 이끌어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범위, 어떤 상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 미국이 그래도 세계의 지도적 국가, 소위 그 좀 약화된 패권 국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민주 의원님께서 미국이 좀 약화된 패권 국가로 갈 것이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이제 중국이 상승 국가로서 미국보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말씀하시면서 아시아의 그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봤을 때는 대서양적 못지않게 이 아태 지역이 중요하니까 아태 지역으로 군사력도 조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제의 한 축이 TPP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 세 개 축으로 하는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 재균형 정책이 이미 TPP는 안 한다고 했고 어떻게 없어지는 건지,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동아시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의 핵심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45년 이후에 가지고 있던 미국의 위상에 큰 변화가 이미 오고 있었고, 그걸 두고 논쟁은 했지만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클라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트럼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물론 미국은 앞으로 리더십 복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또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들이 군사력도 있고 소프트 파워도 있어서 복원하려고 하는 동력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파행과 불안정의 정한기를 우리가 겪게 될 텐데, 아마 이것도 물론 상상입니다만 이러한 전환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아마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 팍스 컨소시아, 이를테면 여러 국가들의 협력 구조라는 것이 될 것인,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중국과의 그 제대로 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두 국가의 이게 협력적인 패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가 얘기하듯이 아마 19세기적인 형태의 이익이 서로 막 부딪히는 이른바 백투더퓨처와 같은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래서 그럼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의 지금 상반된 관점에서 서로 예상들 혹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반적인 국내 정치적인 베이스가 달라지고 있고, 또 그것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도 여기에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이 기존 유지해왔던 더구나 아시아가 특별하게 중요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왔던 기존의 정책에는 어쨌든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마 트럼프의 여러 가지의 TPP 문제, FTA 문제와 관련 동맹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방위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단지 선거 기간 중의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여왔던 아주 거대한 시스템으로 트럼프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과 그렇게 두 가지의 이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의 미국의 아주 급격한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의 재조정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 협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아주 뭐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앞으로 8년 동안에 급격한 변화가 올 정도의 미국 이익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경제 이익의 추구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 구조라면 미국은 아주 마이너한, 아주 작은 어자스먼트, 작은 조정의 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협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 골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다면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아시아 외에 어느 지역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이익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 큰 골격은 변화하지 않으되 다만 몇 가지의 협상의 정치학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재균형 정책이 이제 원래는 아시아 회귀 정책, 피보트 에이시아가 너무 이제 노골적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어쨌든 그 리밸런싱, 재균형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은 그 해공군력을 증강을 했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력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역을 그 코어 인터레스트,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이다 그래갖고 군사적으로는 A2AD, 그 Anti-Access Area Denial, 접근 거부 전략을 썼어요. 그리고 그 여러 섬에다가 그걸 매립하고 거기다 군사 활주로를 짓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소위 그 9-dash 라인, 그 9단선의 그 유효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필리핀이 제소를 해서 지난 7월에 그 PCA, 그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9단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냈죠. 중국이 거기서 일견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이러한 상황에 약간 그 변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이러한 그 재균형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군사력의 투사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아직 추측의 범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주의적 사고를 할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미국이 이 지역에서 그 군사적 개입을 약화한다, 즉 군사력을 좀 그 저하시킨다 할 경우에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강화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이라고 보고 많은 투자를 할 것인데, 거기서 미국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중국과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기 위해서 일본이 역할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군사력 강화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빠져나가는 이 동아시아에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전제로 했을 때 미국이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석유의 원유의 수송로가 있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다. 즉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뭐 이름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이 지역의 개입은 계속될 것이다. 그로 인한 미중 간의 대립과 대결의 양상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선거 캠페인 기간에 리토릭이 많았지만 그 동아시아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이 뭐 이름이 바뀌든 어쨌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프레젠스, 미국인 아시아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뉘앙스가 달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미중 관계, 미일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14일인가요? 저기 트럼프 당선자가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냐는 시기까지 좀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미중 간에는 협력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중 관계가 경제 쪽에서 나빠질 거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또 이런 여러 가지 무역, 뭐 WTO의 어떤 뭐 제소 등등에서 이제 강경 드라이브를 취할 것 같은데 안보에 대해서는 참 모호합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그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적인 것 말고 자유항행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유항행의 원칙이라 그래서 중국의 그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헤이그의 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이후에 좀 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다시 김기정 교수님께 주겠습니다. 그러면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미군 해군들의 활동은 이제 없어질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이 아니라 이게 무슨 역술하듯이 이렇게 맞추는 이게 전체적인 형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외 정책을 국내적인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뭐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일정 정도는 재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늘 어떤 경우이건 이게 유지하려고 하는 완성들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이익들도 있고요.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이제 말하자면 동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좀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관계를 저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미국 자체의 해상 운송의 운송 능력과 운송의 보호에 대한 미국의 자체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이게 일본이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견인해 가느냐. 지금 두 국가가 이익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방위비의 분담을 일본에서 조금 늘리기로 하고 그리고 일본은 좀 군사적인 역할을 좀 많이 확대해가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뭐 아주 오래된 숙제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일정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일본이 해주기를 바랬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오히려 약간 정도의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줄이고 일본이 그 역할을 대신해가는 형태가 두 국가 사이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견인해 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주도해 나갈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듯이 일본이 계속 몰두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이라는 담론 중심으로 미국을 견인해 갈 것인지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결합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뭐 방향이라고 할까 혹은 전환의 그 방향들이 새로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 일본이 중국 위협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혹은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에서 훨씬 더 강한 반중연합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 그건 미국은 그게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겁니다. 많은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으면서도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외교에 조금 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두 분 토론자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때 일본의 역할이 강해질 것이다. 여태까지는 미국이 일본을 견인해 갔는데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을 견인해 갈 수 있다. 그럼 일본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인지, 국내 정치적인 기반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중국을 사실을 견제할 만한 미국을 견인해 가면서 그럴 리더십이 있을 건지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어떤 것인지 신미연이 그 조금 깊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중 간에 보면은 상당히 그 경제면에 있어서의 갈등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뭐 45%까지 매기고 하나 더 나가서 이제 트럼프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간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으로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리쇼어링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중국과는 어떻게 그 소위 얘기하는 트레이드 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으로서는 그것이 상승 도전국인 중국의 성장, 중국의 그 굴기죠. 대국 굴기를 좀 저지시키는 그 효과도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국과 그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그 트럼프의 그 아직 그 안보 정책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면은 그렇다고 치고 뭐 경제면도 중국도 나쁠 거 없다. 뭐 저기 비행기도 유럽 비행기 사면 되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미국 저 전화기 안 사고 자기네들 거 사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이렇게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하여튼 감소된다면은 그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당분간 중국이 발톱을 보이지 말자. 그러니까 미국과는 계속 협력 얘기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패권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미중 간에 잘해야 뭐 이 지역 안보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안보 정책 그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위협론이 감소되는 노력을 중국은 상당 기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그 대립 양상이 커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일본의 그 군사력 강화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예견됐던 일이고 실제로 오바마 정부 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이니까요. 그때 뭐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뭐 명확하게는 안 했으면 어쨌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우려의 핵심은 그것이 그 미일 간의 어떤 그 안보 협력이라든지 일본의 이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될 경우에 일본의 주변국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이해를 넓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큰 흐름은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해가는 건 이미 트럼프가 오기 전부터 그 예견되었던 수순이고 앞으로 그것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러면 특히 그것은 이제 또 일본과 미국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좀 상대적으로 군사력의 개입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그 소위 그 라이벌리, 뭐 패권 경쟁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도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한데 미국의 그러한 입장하고 일본의 그러한 입장하고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상당히 증진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 하는 건데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요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다만 미일 관계에서는 이제 TPP와 관련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바마가 지난번에 트럼프를 만나서 이 TPP 문제를 뭐 얘기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만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TPP 문제는 되건 안 되건 그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서 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그 추세를 저지할 만한 여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그 지난번에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오바마보다 상대하기 편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상당히 소위 얘기하는 그 케미스트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 잘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앞으로 4년 내지 8년 집권할 것이고 아베도 뭐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그 이상 집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두 미일 정상 간의 지금부터 쌓여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친분 관계 이것도 미일 간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스개로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 햄릿형의 대통령이다. 리드 비하인드, 그래서 뒤에서 리더십이 있어서 좀 답답하다. 공화당계 쪽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트럼프는 앞에서 너무나 세게 리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